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금화 삼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화 이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화 이송의 그 내용이 금화가 교역되는 걸 갖다가 칭송을 하고 또 기리면서 1년 농사의 비유를 해가지고 사계절의 변화, 사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봄과 여름은 생장지기가 성할 때고 가을과 겨울은 숙살지기, 그래서 생장수장이죠. 그래서 봄과 여름은 선천이고 가을과 겨울은 후천이라 그래서 선천과 후천으로 가르고 1년 농사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금화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전반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이 금화 정력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칠화와 서쪽에 있는 사구금이 금화호택, 금화교역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진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있는 38과 북쪽에 있는 16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금화 정력도를 가지고 동북에 있는 수와 목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남과 서에 있는 금과 하가 자리를 갖다가 바꾸어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된 걸 설명했던 것이 금화 이송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금화 삼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화 삼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금화 삼송에서도 마찬가지 금화교역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금화교역을 칭송하는 내용인데 금화 삼송에서는 옛날에 고시의 옛날에 그 유명했던 시인들의 식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금화교역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화 삼송입니다. 그래서 식기를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설명하는 그 대상은 바로 금화 정력도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시고 금화 삼송을 같이 공부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금화 삼송의 원문부터 읽고 간단한 해석을 하고 각설에서 각종 도상을 놓고 소상하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창청풍에 창하연명 무연검하고 동산 제138봉에 차제등임하야 통득고 공부자 손호이라. 그래서 금화 삼송의 어떤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창청풍이다. 이 북창청풍은 각설에 가서 금화 정력도를 갖다가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보고 말합니다. 북쪽을 보고 말하니까 북쪽에는 일육수가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 38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화가 교역돼 가지고 정력 8계도에서는 북쪽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창청풍에 북창에 맑을 청자 바람 풍자니까 북창의 맑은 바람에 그 말이죠. 맑은 바람에 편라자 하왈 하자입니다. 그리고 연못연자에다가 발벌명자는 도연명의 이름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운고의 달인이었던
도연명의 이름을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자 조화로움을 펼쳐가지고 조화로움을 펼친다, 또 기쁜 마음을 펼친다. 약간 유추 해석을 하자면은 기쁜 마음을 펼친다, 펼칠 창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하 연명이, 이 연명이라는 건 도연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을 물자, 악기줄 현자, 검은고 고자입니다. 줄이 없는 검은고를 보고 말합니다. 줄이 없는 검은고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도연명에 줄이 없는 검은고로 화답을 한다는 얘기죠. 화답을 한다. 자, 구체적인 건 각설에 가서 정력팔캐도의 도상을 놓고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 제138봉입니다. 이것도 정력팔캐도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산 제138봉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팔캐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정력팔캐도에서는 여기 잠깐 보시면 편의상 각설에 있는 정력팔캐도를 잠깐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팔간산이 있고 서쪽에 삼태택이 있습니다. 팔간산과 삼태택이니까 산택이 통기한다고 하죠. 자, 주역 설계편 6장에 정력팔캐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정력팔캐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팔캐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학적 근거라면 바로 설계편 6장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산택이 통기를 하는 겁니다. 산택이 통기를 해가지고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이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동산 제138봉이라는 삼은 삼태택을 보고 말하고 팔이라는 것은 팔간산을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제138봉에 버금차자에 차례제자, 오를등자, 이말 임자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올라서 임했다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차례로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차례차례로 올라간다고 하야, 그래서 동산 제138봉에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야 통덕 공자 부자 소위 노이라. 그래서 통독이라. 그래서 이제 자, 나오자에다가 구mon공자를 쓰고 서성부자 사람자자를 써서 공부자라고 하는 건 공자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자를 썼는데 나의 공자가 아니고 우리 공부자, 우리 공자 선생님,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자 선생님이 통독을 했는데 뭘 통해서 통독을 했느냐? 작을 소자에 노나라 노자 뜻이자입니다. 노나라가 작다는 뜻을 통독했다는 겁니다.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고국입니다.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치고 제후국치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노나라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선천에서 후천으로 금화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자, 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후천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노나라가 작다는 것은 선천이 작다는 뜻입니다. 선천이 작다는 뜻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사통팔달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금화정력의 세상이 열린다고 정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노나라는 후천에 비유한 말이고 노나라가 비록 역사적으로도 작은 나라였지만 자, 공자께서 선후천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 금화교육을 갖다가 깨닫고 나니까
자, 선천이 작고 후천이 강대하게 크더라. 그것을 갖다가 통독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화삼송의 첫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화삼송은 선천에서 대명후천을 노래한 것이다. 선천에서 후천을 크게 밝힌 것을 갖다가 노래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금화삼송이다. 그리고 유명한 시인들의 시기를 인용해 가지고 금화 교역을 갖다가 칭송한 것이 금화삼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문도 읽고 또 간단하게 해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창청풍 창하 연명 무연금이라. 그래서 북쪽에서 금화정력도에서는 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북건입니다. 건입니다. 이 북쪽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면 복희팔케도라는 그 도상에서는 건이 남쪽에 있고 곤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남 곤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우천으로 구분을 한다면 선천이 되겠죠. 그런데 정력팔케도에서는 이 건이라는 것이 북쪽에 있습니다. 아래 북쪽에 있고 곤이 남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남 곤북은 선천을 의미하고 건북 곤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우천이 변화되게 됨으로써 금곤의 위치도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기준을 삼고 있는 건 복희팔케도입니다. 문왕팔케도도 아니고 복희팔케도에서 건남 곤북의 선천이 정력팔케도로 오면서 건북 곤남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화정력도에서는 식건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녘북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맑은 바람이 부니까 도연명이 줄이 없는 검은고의 검은고로 가지고 화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0일기체시에 가면 율려다, 정령이다,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정령과 율려를 갖다가 비교해서 정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체적인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적인 리듬, 하늘의 구체적인 명, 그걸 리듬으로 말한다면 율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연명이 줄이 없는 검은고의 노래에 맞추어 가지고 북창청풍에 화답을 해서 자연을 벗삼아 가지고 선우천 개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고 난 이후 그 금화정력의 세상에서 이상적인 세계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연과 벗삼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읽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율려다,
시간적인 리듬이다. 그 시간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구체적,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천지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이 천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금화교역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력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창청풍의 창하연명 무연금이라 이 글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도산 그림이 금화정력도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 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 8K에서는 북근을 보고 말한다. 방금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윤려의 작용이다. 시간적인 리듬의 작용이다.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용을 말한다. 자, 그래서 도연명의 줄이 없는 금운고와 북창청풍의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는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자 맑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 역학에서 주역에서 오손풍이란 풍이란 하늘의 섭리를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소리, 자 시간적인 리듬의 윤려작용이죠. 거기에 도연명이 줄이 없는 금운고로 가지고 화답을 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동산 제138봉 차제 등임이라. 자, 동산 제138봉에 38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8은 동쪽에 있는 팔간산을 의미하고 3은 삼태택을 보고 말해서 팔간산과 삼태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계편 6장에 나오는 산택통기입니다. 그리고 정력 8궤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간태합득입니다. 자, 간태합득이라 저 간과 태가 서로 합하게 된다는 얘기죠. 소녀와 소년이 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 38은 목입니다. 목은 사방으로 따지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동이죠. 동방입니다. 그래서 자 산이 있는 저기가 동쪽이라 동산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동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38봉이라고 하는 것은 팔간산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를등자에 이말림자 등임이라고 하는 것은 팔간산에 차례대로 올라가지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임했다는 겁니다. 팔간산에 올랐다는 것은 도통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태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팔간산에 차례로 올라가지고 도통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 금화교역과 선우천의 변화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읽어내겠습니다마는 공자께서 자 우리의 공부자께서 노나라가 작다는 뜻을 자 통득이라 깨달아서 얻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을 비교해서 선천이 작고 후천이 크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라고 앞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올라서 임한다는 것은 바로 도통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 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깨달았다면 정력의 관점에서는 도통의 이치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행 중에 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은
자, 음목과 양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천간으로 따지면 갑삼월팔입니다. 갑은 3인데 홀수라서 양목이 되는 거고, 팔은 짝수라서 음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목이라는 겁니다. 동산 제일38봉이라고 했으니까 이 38봉이 동쪽에 있는 38을 의미한다. 자, 팔간산과 삼태택의 산택통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동쪽에 오행으로 따지면 저기가 자 목이라 38목이다. 그래서 후자로 따지면 팔간산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팔간산에 차례로 올라가지고 도통의 경지에 오르고, 왜 그 길을 팔간산이라고 하느냐, 그 근거를 천간지지와 오행을 결부시킨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은 방위로는 동쪽입니다. 자, 역수로는 상과 팔이고 간지로서는 갑을이죠. 그래서 이런 논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력이라는 내용이 선언적인 명제로만 구성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다들 역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언적인 명제로 정력이라는 글귀가 구성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자, 통도고 공부자 손오이. 그래서 공자께서 동쪽에 있는 팔간산 38봉에 올라가 가지고 노나라가 작다고 하신 말씀을 통독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역사적으로 노나라는 작은 제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후국 중에는 자, 나라라고 할 제후국이니까, 제후국도 나라니까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만한 제후국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독을 했다는 건데, 그것은 후천을 보니까, 후천 세계를 깨달으니까 선천이 작았다는 거죠. 선천의 세계보다 후천의 세계가 훨씬 컸다는 얘기는 인사적인 얘기입니다. 도통의 경지에 오르고 보니까 노나라가 작듯이 선천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도 동쪽에 있는 동산 제일38봉에 올라가 가지고 자, 후천이 크고 선천이 작다는 걸 갖다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화삼송의 첫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노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가 적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의미상으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들의 식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 금화교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화삼송의 어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후반부 내용은 식기를 이용해서 금화교역을 칭송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근께 섭벽하고 남망천송 가단학하니 자, 서세산전 백로비라. 자, 백로가 나른다 그 말이죠. 나요 백우선하고 부감 적벽강하니. 그래서 원문을 우선 일단 읽었습니다. 그래서 탈자는 벗을탈자입니다. 벗길탈자, 벗을탈자고 수건건자에 걸괴자입니다. 돌석자에다가 벽벽자를 썼는데 자, 임금벽자도 되고 피할벽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벽벽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건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벽에다가 돌벽에다가 걸었다는 겁니다. 이때 돌벽에다가 걸었다고 하는 것은 이따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식근천에다가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식근천에다가 수건을 벗어서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영난자에다가 바라볼 망자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식근천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벗어 걸고, 자, 남쪽을 갖다가 바라보니까 푸를 청자에 소나무 송자, 자, 푸른 소나무가 시렁가자 짧은 단자 고락자입니다. 짧은 골짜기, 짧은 골짜기에 시렁처럼, 시렁도 조그마한 골짜기를 시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남쪽을 갖다가 바라보니까 짧은 골짜기에 시렁처럼 걸려 있고, 잠시 도산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력 8궤도를 잠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력 8궤도는 북쪽에 식근천이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수건을 벗어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오곤지가 있죠. 남영남자 밑에다가 땅곤자, 다스도자가 있어서 오곤지입니다. 그래서 식근천에다가 수건을 걸어놓고 남쪽을 바라보니까 그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니까 청솔이, 자, 이 푸른 소나무 그 말이죠. 그 푸른 소나무가 짧은 골짜기, 조그마한 골짜기에 시렁처럼 걸려 있다라고 하니 그 말입니다. 시렁처럼 걸려 있다라고 하니 선역석사에다가 변방세자 몇산자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방산, 변방산입니다. 서쪽에 있는 산 앞에 앞전자고 흰백자에다가 해오라기 로자라 백로를 보고 말합니다. 백로라는 것도 색과에 속하니까 하늘의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서쪽의 산 앞에 백로가 날아드는구나.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하도로 따지면, 자, 38목입니다. 27화입니다. 물론 여기 50토가 있죠. 자, 49금입니다. 16수입니다. 그런데 색으로 따지면, 오색으로 따지면 이 목자리가 청색입니다. 38목의 동쪽 이 자리가 청색입니다. 자, 풀을 청자 청색이고 이 화자리가 적색입니다. 붉을 주자 추색이라고 하는데, 자, 적색입니다. 또 추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백색입니다. 흰색이죠. 여기는 백색이고, 그리고 자, 일육수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청주항백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자, 동입니다. 여기가 서입니다. 서쪽의 산에, 서쪽의 산 앞에 백로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서쪽이고 색으로 따지면 백색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낙서에서는 사구가 여기 있었죠. 이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칠하와 사구금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하도의 이 위치를 갖다가 가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에 백색의, 자, 흰 백로가 원래 백색이죠. 백로가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수건을 벗어가지고
자, 여기가 식근천의 자리죠. 정력 8궤도로 따지면 식근천의 자리입니다. 북쪽에다가 걸어놓고 남쪽을 갖다가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니까 자, 푸른 소나무들이 짧은 골짜기에 시렁처럼 걸려 있더라. 그리고 서쪽에 산 앞에 백로가 날아 든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이 여기죠. 그래서 정력 8궤도를 놓고 또 하도를 놓고 설명할 수도 있고, 정력 8궤도를 놓고 금화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계열을 낮자에다가 흔들려 짭니다. 여기도 정력 8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정력 8궤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저 일육자리를 보고 말합니다. 팔간산이 동쪽이고 오곤지가 남쪽이라 동남에 있는 손입니다. 그것이 나요입니다.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를 천천히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게 한다니까 손이라는 건 풍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손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육질의 자리입니다. 이따 각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육질내의 자리라, 육질내는 우레는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레의 성정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요 배구선하고, 그래서 게을리 흰 부채를 갖다가 흔든다는 겁니다. 천천히 흰 부채를 흔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구선이라는 건 여기 적혀 있듯이 바로 손깨를 의미합니다. 손깨를. 그래서 일손 풍을 의미하고, 구부릴 부자입니다. 볼감자입니다. 구부려서 적벽강을 봅니다. 구부려서 적벽강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니, 이 적벽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감수를 보고 말합니다. 우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적벽강이라는 건 강을 의미하는 건데, 구부려서 적벽강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니, 저희들이 이 두 번째 구절을 시작하면서 형식상으로 두 번째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자, 선천이 후천보다 작다는 것을 갖다가 정력 8궤도를 놓고 설명을 한 거라면, 두 번째 구절서부터는 시인들의 식기를 이용해 가지고 금화 정력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어떤 전체적인 의미다. 그래서 구절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고사와 시를 이용해 가지고 정력 8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TV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왜 그렇게 천천히 설명을 하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느냐고 좀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력은 한 글귀, 한 글자 한 글자가 자, 어떤 비유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자, 공부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반복해서 설명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의 진행 방식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근께 석벽이라, 석벽이라고 하는 것은 식근천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던 복희 8궤도에서 위에 있던 일근이 정력 8궤도에서는 식근 자리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식근 자리로 오게 되어 가지고 이 글귀는 자, 잘 아시는 이태백의
하일산중시라고 하는 식기에서 달근께 석벽이라는 구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인용해 와가지고 달근께 석벽이라고 하는 것은 식근천과 팔간산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 그래서 정력팔캐도에 보시면 식근천과 동쪽의 팔간산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하일산중시에서 달근께 석벽이라는 구절을 인용해다가 금화정력도로 복희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바뀌는 금화교역에 대한 칭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건을 벗어서 돌벽에 건다는 것은 식근천에 비유를 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희팔캐도의 건이 남쪽에 있다가 정력팔캐도에서는 북쪽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두건을 벗어가지고 수건을 벗어가지고 돌벽에 걸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정력에서는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는 선천으로 봅니다. 선천으로 보고, 물론 그 중에서도 복희팔캐도는 선천의 선천이요, 문왕팔캐도는 선천의 후천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팔캐도는 바로 후천 궤도입니다. 이래서 복희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선후천 변화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해서 정력팔캐도를 보니까 달근께 석벽이더라. 남쪽에 있던 건이 북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그것은 복희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변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망청손가단학이라, 이것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식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보의 식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남영남자에 바라볼 망자라 남쪽으로 청송, 푸른 소나무 송자지 않습니까? 푸른 소나무가 짧은 시령에 걸려있다. 짧은 시령에 걸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망청손 가단학이라는 이 시인 두보의 식기에서 가지고 온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복희팔캐도에 있는 팔곤지가 남쪽에 오곤지로 가고 일손풍 팔간산하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과 연관시켜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정력궤도 중에 일손풍은 남동쪽으로 가고 팔간산은 동쪽으로 가고 오곤지는 남쪽 사이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남쪽을 바라보니까 푸른 솔이 짧은 시령에 걸려 있는 것처럼 정력팔캐도에서는 남쪽에 오곤지가 있고 동남쪽에 손이 있고 동쪽에 팔간산이 걸려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또한 식기를 인용해다가 복희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삼역팔캐도 중에 선천궤도에서 후천궤도로 변화되어 가지고 정력팔캐가 이루어진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희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가 바로 선천에서 후천의 변화니까 선후천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래서 정력팔캐도가 일손풍 팔간산 오곤지를 푸른 소나무가 짧은 골짜기에 시렁처럼 걸려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력팔캐도가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복희궤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공계가 여기가 북쪽입니다. 정력 8궤도 남쪽으로 정의하고 동쪽의 가는 동남쪽 손에 자리한 것을 시로서 노래를 한 것이다. 시로서 노래를 했는데 두보의 식기에서 인용을 해다가 노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망청손 가다낙이라는 것이 두보의 식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자, 이렇게 변화되어 복희 8궤도에서 정력 8궤도로 변화된 걸 칭송하고 노래하고 있다. 즉 금화교역을 노래하고 선우천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서세 산전 백로비라. 자, 서쪽 산 앞에 백로가 난다. 이것은 장지하의 어부가의 식기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복희 8궤도에서 정력 8궤도로 변화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세는 자, 서역 석사니까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구자리 여기가 서쪽이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서세는 택계를 의미한다. 정력 8궤도에서는 택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 태가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력 8궤도에 한 서리를 설명하고 있고, 자, 문왕 8궤도의 7태가, 자, 여기 문왕 8궤도가 있습니다. 문왕 8궤도에 바로 이 자리가, 서쪽에 있는 자리가 7태 자리입니다. 태의 자리죠. 이 태의 자리가 정력 8궤도에 3태택으로 왔다는 겁니다. 태는 자리를 바꾸지 않았는데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7태가 3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세자가 요새 세자도 됩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동양으로 따지면 굳건한 성이라 그건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더욱 견고한 성을 만들기 위하고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자리를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태가 3태로 변했는데 태의 자리는 똑같은데 수가 7에서 상으로 변했습니다. 수가 7에서 상으로 변했지만 정력 8궤도로 변하면서 자, 태는 그대로 있고 숫자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서쪽에 있는 산은 변함이 없었고 서쪽에 있는 산 앞에 하늘의 천사인 백로가 날아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구절입니다. 나요 백우선입니다. 계어를 나자에다가 흔들 요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흰 기추로 만드는 부채입니다. 이것도 이태백의 하월산중시에서 한 구절을 갖다가 인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요 백우선입니다. 나요 백우선이고 여기 있는 정력 8궤도를 보시면 6자리가 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손은 일손의 자리죠. 일손의 자리가 바로 바람이고 일손의 자리가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를 의미하고 자, 육질내의 자리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진자라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급하게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붙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라 그래서 그걸 나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글자의 뜻으로는 게으르게 흔드는 거죠.
게으르게 흔드는데 백우선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게으르게 흔든다. 천천히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화삼송에 진송깨를 의미한다. 자, 나요라고 써져 있는 저기가 육진으로 진이고 백우선이라고 써져 있는 동남쪽이 바로 일손이기 때문에 손깨이기 때문에 진깨와 손깨인 자 진손깨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손깨를 의미를 후천정력대를 노래하면서 나요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는 것으로 진을 의미하고 백우선이라는 것은 바람으로 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움직여 가지고 정력 팔캐도가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자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정력 팔캐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손깨를 조금 더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제가 되면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고 하늘의 움직임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니다. 그러니까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하늘의 소리요 하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우천 변화라는 겁니다. 벼락진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전기와 하늘의 전기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 중내 진계에서 자 공시복야라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선우천 변화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섭리, 그것이 손깨입니다.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깨 손자도 됩니다만 겸손할 손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선우천 변화에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글귀 뒤에 담고 있는 역학적 함의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고 하늘의 소리에 겸손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손깨에서는 신명행사라고 하죠.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펴겠습니까? 이 세상에다가 피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요 백우선이라는 것은 이태백의 하월 산중 식기를 갖다가 자 삼역 변화 복희팔캐도에서 자 정역팔캐도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내용 안에 진손깨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늘의 뜻 없이는 작은 것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하늘의 소리에 겸손하고 하늘의 소리를 세상에 펴기 위한 신명행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에 후감 적벽강이라 제갈공명의 진중고사에서 인용해 온 겁니다. 적벽강을 본다는 것은 정력팔캐도의 사감수를 보고 말합니다. 정력팔캐도의 사감수를 보고 말하고 자 꾸부릴 부자에다가 볼감자는 후이화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일손과 육진이 서로 마주봤습니다. 마주봤는데 자, 이번에는 후감적벽강으로 자, 사감수와 구이하가, 여기가 사감수 자리고 저 남서 서남의 자리, 서남의 자리가 바로 구이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이와와 사감수가 서로 마주보고 일손품과 육진례가 서로 마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제갈공명의 진중고사를 이용해 가지고 후감적벽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입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밝음, 진리를 의미합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걸 의미합니다. 저 험난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벗어나고 자, 진리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밝은 태양으로 벗어날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성인 지도로 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금화정력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금화삼성의 전반기에 대해서,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반부는 시인들의 시기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금화정력 또는 정력 8쾌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금화삼성의 후반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